45년을 쌓은 박금이 호텔 바닥에 차가운 감적 하나로 무너졌다. 그녀의 미소엔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맞이한 여유만 남아 있었다. 그 남자는 단지 넝타이를 고쳐매면서 내가 모르는 세계의 문이 닫혀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존재를 지우는 도장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내 이 틈이 적힌 이혼 서류는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1972년 제 나이 21살에 저는 은주 바르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구에서 경산으로 발령받아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경산은 성장하는 도시였고 더 많은 교사가 필요했지요. 은주는 초등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길고 짙은 머리에 갈색 눈을 가졌고 나긋나긋한 말투가 인상적인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사용하던 작은 종을 들고 제 공작소로 들어왔습니다. 종에 금이 가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녀는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혹시 용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너무 젊어 보였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동현이라고 합니다. 아저씨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건네자 그녀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종을 아주 조심스럽게 수리했고 그녀가 찾으러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 은하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곳은 경산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와 호떡, 뜨거운 떡볶이와 튀김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저희가 나눈 수많은 대화 중 첫 만남이었습니다. 은주는 이곳 경산 처녀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도시에서 공부했고 지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단순한 교육만 받은 촌사람이었기에 잘 모르는 책이나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일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민준 씨 이야기는 어떤지, 제가 어떻게 기술을 배웠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저희는 그해 4월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했습니다. 대구에 계신 그녀의 부모님은 교육받은 딸이 시골 대장장이와 교제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늘 확고했습니다. 저를 선택했으니 받아들이셔야 할 거예요. 그녀는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저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마침내 마음을 여셨습니다. 비록 정규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제가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연애는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발견과 꿈으로 가득 찬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동네를 거닐었고 마을 잔치에 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에서는 씨름 경기를 구경하고 그녀가 가르치던 학교의 성탄절 행사에서는 제가 무대 장치를 돕곤 했습니다. 모두가 저희가 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4년 23살 때 저는 은주에게 청혼했습니다. 당시 제 형편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박한 반지를 사서 경산 가제보 공원 제 아제보 파크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가을이었고 나무 짚은 노랗게 물들었으며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볕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곳 분수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를 안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1975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24, 그녀는 22이었습니다.
저희 전통을 따라 제1장로교회 First AM Zion Church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경산 마을회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잔치를 열었고 갈비찜, 잡채, 감자 샐러드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콜드비어 대신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악단이 재즈를 연주했고 저희는 밤새 춤을 추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대구, 내슈빌 대신로 3일간 다녀왔습니다. 공작소를 너무 오래 닫아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공작소 근처의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만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은주는 계속해서 교편을 잡았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사는 계속 성장했고 더 많은 농기계 유지보수와 대문, 난강 같은 철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7년 26살 때 저희는 마침내 저희의 첫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산 시내 중심이지만 그때는 아직 외곽으로 여겨지던 꽤 넓은 부지였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집을 지었습니다. 먼저 작업장으로 쓸 창고를 짓고 그 다음 주택을 지었습니다. 저는 용접 일을 마치고 난 후 제 두 손으로 그 집의 벽돌 하나하나를 날랐습니다. 은주도 힘을 보탰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정리하며 그곳을 저희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큰 단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안정된 삶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공동의 꿈을 꾸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친 밤이면 저희는 툇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은주는 학생들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받은 주문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1978년 27살 때 저는 사업을 확장할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특정 부품을 대량으로 공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약이었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하고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늘 저보다 더 교육을 받은 그녀는 제가 숫자를 계산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동현 씨,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 대장장이에서 소규모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2명의 조수를 고용했습니다. 저처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동네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장 창고를 확장하고 새 공구에 투자했습니다. 일은 2배로 늘었고 피로도 2배로 늘었지만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은주는 가끔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 공작소가 질투나네요, 동현 씨. 나보다 거기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잖아요. 제 동생들인 탄실이와 상택이는 일찍이 동네 농가 아들들에게 시집갔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 이기범 씨는 늘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사내 대장부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법이다, 아들아. 그리고 내 가슴은 늘 저 풀무불처럼 뜨거웠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79년 28살에 저희에게 첫 번째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기에 의사의 확인을 받았을 때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임신 6개월까지 교편을 잡다가 휴직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는 직접 느티나무, 머스퀴트 우드 대신 단조, 철제, 로트 이론, 디테일을 넣어 아기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옷을 뜨개질하고 담요를 꿰매고
아기 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의 첫 아이, 아들 이지훈, 자말. 제가 29살이던 1980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뒤뜰 과수원에서 딴 사과처럼 볼이 발그레한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습니다. 굳은 살 박힌 제 손으로 그 작은 존재를 안았을 때의 감격과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잘 보살펴줘요. 은주는 그 당시 경산에는 제대로 된 산부인과가 없어 대구, 멤피스의 병원 침대에 지쳐 누워 있었지만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의 탄생으로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동안 일을 쉬었고 저는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공작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불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소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보여주는 몸짓 하나하나가 모든 노력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집에 돌아왔지만 언제나 아이와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줄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제가 팔불출 아빠라고 놀렸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3년 후인 1983년 제가 32살 때 두 번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다시 임신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험이 있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3살이던 지훈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조금씩 준비시켰습니다. 너는 이제 큰 형아가 되는 거다. 동생을 잘 돌봐주고 가르쳐줘야 해. 제가 설명하자 아이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84년 1월 딸 언웅이 이채원 조에 태어났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쏙 빼닮았다면 채원이는 엄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미소를 가진 작은 공주님이었고 저희 가족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한때 넓게 느껴졌던 집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웃음소리가 구석구석을 채우면서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없이 복잡했지만 그것은 행복의 혼란, A Mess of Happiness 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저희에게 안정의 시기였습니다. 사업은 잘 돌아갔습니다. 동현금속 공작소 딕슨 메탈워크스는 이 지역 전체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때로는 저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전문 부품 때문에 저 멀리 서울, 아틀란타, 조지아 대신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은주는 채원이가 2살이 되자 다시 교편을 잡았고 저희는 저희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믿음직한 아주머니 김 여사님, 에미스 루피타 대신을 구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990년대가 도래했고 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경산에서의 저희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속도로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 39살에 제 공작소는 확고한 사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에게 교육받은 5명의 직원이 있었고 저희는 경북 외곽 지역에까지 팔리는 장식용 철제 대문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된 지훈이는 방과 후에 공작소에 와서 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민준 씨에게 배웠던 방식 그대로 천천히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6살인 채원이는 은주를 더 따랐습니다. 늘 책과 공책을 끼고 다녔고 선생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주는 1992년 제가 41살 때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교사로서 평생 헌신해 온 노고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희의 함께 만든 삶이 저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 주말마다 은주가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과 뒤뜰에는 오렌지, 레몬, 심지어 직접 담근 술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포도나무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아늑하며 무엇보다 저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족 전통은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집은 제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석쇠, 불판 스톤 바베큐 핏 대신에서 고기를 구웠고 여자들은 감자 샐러드, 빵, 그리고 저희만이 제대로 만들 줄 아는 남부식 쌀밥과 콩, Southern Rice and Beans 대신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커피를 마시며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미 외우다시피 하지만 늘 다시 듣고 싶어하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95년 44살 때 저희 지역에 또 한 번의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1968년보다 더 심했습니다. 근처 냇물이 너무 높아져 이전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동네 일부까지 침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안전했지만 지대가 낮은 곳에 있던 공작소는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는 기계 재료 그리고 납품을 기다리던 완성품들을 잃었습니다. 타격이 컸지만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직원들, 이웃들 모두가 청소와 복구를 도왔습니다. 그때 저는 수년간 좋은 관계를 쌓아온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그 기간 동안 지칠 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확보했으며 자신의 일과 제가 사업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몫을 했습니다. 15살 지훈이는 어른처럼 제 옆에서 일했고 11살 채원이는 엄마를 도와 기부 목록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그 비극은 힘들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1996년 저희는 잃었던 것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작소를 더 높은 지대에 지었습니다. 공간을 확장하고 더 현대적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직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전만큼 직접 풀무에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자 역할이 더 커졌지만 특히 섬세하거나 예술적인 작업이 들어오면 저는 여전히 가끔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아이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47살이던 199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속 산업에 남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들이 말했을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초등교육만 간신히 시켜주셨는데 저는 아들을 서울 아틀란타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원이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벌써 어머니를 닮아 문학과 역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0년 49살이 되던 해 저희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은주와 저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며 아름다운 리마인드 웨딩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은주는 눈동자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연한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 친척들, 그리고 수년간 저희가 사귄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파티 중에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오래전에 꿈꿨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2002년 제가 51살 때 지훈이는 졸업하고 경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대기업들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저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현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많은 것들이 저희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갓 졸업한 젊은이의 열정으로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공학 지식과 저의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채원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2003년 19살에
그녀는 대구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멤피스 문학 전공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버스를 타고 통학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도시의 번잡함보다 경산의 평화가 더 좋아요.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은주는 채원이의 대학 과제를 돕고 에세이를 검토하고 채원이가 읽어야 할 책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을 함께 보는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당시 저희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찍 동연금속 공작소 딕슨 메탈 워크스 앤 패브리케이션로 향했고 은주는 학교로, 아이들은 각자의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는 때때로 이웃 김 사장님, 에미스타 로베르토 대신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대구로 차를 몰고 나가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제가 55살 때 채원이는 졸업하고 어머니가 교장으로 계신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은주의 발자취를 따라 같은 헌신과 학생들에 대한 같은 애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 53살이던 은주는 이미 몇 년 안에 은퇴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채원이가 결국 교장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26살이던 지훈이는 부산 잭슨 MS 대신 출신으로 경산의 은행에 일하러 온 김수진, 니콜이라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저희는 곧 관계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늘 수진이를 일요일 저녁 식사에 데려왔고 그녀는 가족에게 잘 동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지역 음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은주와 채원이와도 잘 지냈습니다. 2008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저희의 결혼식처럼 마을회관에서 아름다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59살에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이 하은 카이라를 낳았는데 아기였을 때 지훈이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손녀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이 준호, 아이사이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의 기쁨이었습니다. 은주는 손주들 주변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모든 변덕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농담했습니다. 당신, 저 애들 버릇 다 망쳐놓는 거 아니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혜은이를 위해 느티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인형의 집을 준호에게는 흔들 목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년은 이러한 작은 기쁨들과 함께 부드럽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채원이도 짝을 찾았습니다. 2012년 제가 61살 때 그녀는 광주 바톤루즈 LA 대신에서 경산으로 부임한 수학교사 박준석 아론처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의 진지하고 학구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남쪽 지방의 외향적인 방식과는 달리 너무 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에 결혼했습니다. 지훈이의 결혼식보다는 작았지만 그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은주는 제가 64살이던 2015년에 은퇴했습니다. 경산교육에 40년 넘게 헌신한 후 학교에서는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전직 학생들과 심지어 은주에게 배웠던 아이들의 자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평생의 동반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공작소 운영의 대부분을 지훈이에게 넘겼지만 거의 매일 그곳에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제가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옛 단골들과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주고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거의 6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이었고 일을 잘 마쳤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은주는 이제 정원 가꾸기, 독서, 그리고 오후에 저희 집으로 오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낚시를 더 자주 갔고 시니어 모임, 베테런스 클럽 대신 에서 친구들을 만나 카드 게임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가볼 시간이 없었던 장소들을 여행했습니다. 대구, 순천, 사바나 대신을 갔고 심지어 모임에서 조직한 여행으로 부산, 뉴올리언스 대신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저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세월은 계속 조용히 흘렀습니다. 제가 67살이던 2018년까지는 말입니다. 그 해부터 저는 은주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고 심각한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늘 집을 좋아하던 그녀가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활동들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친구들과 뜨개질 모임, 목요일에는 교회 봉사 활동, 토요일에는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합당해 보였고 저는 오히려 은퇴 후 그녀가 자신만의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만의 일이 있어서 좋아요, 은주.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죠. 제가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키스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쁘게 할 일이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동현 씨.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뭔가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활동들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친구들과 뜨개질 모임, 목요일에는 교회 봉사 활동, 토요일에는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이었죠. 겉보기엔 모두 합당했고 저는 은퇴 후에 그녀가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만의 일상이 생겨서 좋구려, 은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어. 제가 그녀에게 격려하면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제 입에 가볍게 입 맞추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쁘게 하는 일이 있는 건 좋은 일이죠, 동현 씨.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독서 모임에 간다고 했는데 다음 날 이웃이자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박 여사, 미스 글로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모임 없었어요, 동현 씨. 발표하기로 했던 김 선생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취소됐는데요. 제가 은주에게 묻자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봐. 또 다른 날에는 평소 그녀의 스타일과는 다른 아주 예쁜 새 원피스를 입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칭찬하자 그녀는 조금 불안해하는 듯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 교회분들이 같이 사자고 꼬셔서 샀어요. 마침 세일하더라고요. 그녀는 황급히 설명하며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녀가 외모를 더 가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전에도 단정했지만 이제는 미용실에 더 자주 갔고 염색도 더 자주 했으며 새 화장품들을 사들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이제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생겼으니 그렇죠 라고 변명했습니다.
2018년 말쯤부터 은주는 휴대전화를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가 집안 구석 어디에 놓여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 전화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결에 깼는데 그녀가 침대에 없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셀폰 텍스팅,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뭐 하냐고 묻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동현 씨, 놀래라. 채원이에요. 불면증 때문에 우리끼리 문자하는 중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딸 채원이에게 잠자리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채원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잠을 아주 잘 자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 엄마의 심야 대화에 대해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해망상에 빠진 늙은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지만 작은 불일치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2019년 1월, 제가 68살이었을 때 은주는 대구, 멤피스에서 컴퓨터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신기술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업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 대구에 사는 오랜 친구 박씨, 윌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가 터미널에서 저를 봤다며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한 것입니다. 대화 중에 저는 은주가 컴퓨터 수업에 가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수업인데? 내 아내 돌로레스 에또 시내에서 노인들 대상 수업은 다 들었는데 컴퓨터 수업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가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은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수업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에 저는 그녀의 핸드백을 뒤져 그 수업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공책도 메모도 그녀가 실제로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일부러 허리 통증을 핑계로 터미널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모퉁이 버스를 타면 돼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믿음직한 직원인 아들 지훈이에게 부탁해 그의 제네시스 SUV 트럭 대신을 운전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그녀가 대구 행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구 터미널에서 은주는 학교나 주민센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에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였습니다. 대략 65세 정도로 보였고 정돈된 흰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볼에 키스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저는 지훈이의 차에 앉아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더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 지훈이는 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자. 이 정도로 충분해. 저희는 은주가 저희를 발견하기 전에 경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침묵하며 방금 목격한 일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낭만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와의 순수한 만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수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수업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덧붙여 늘 하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그 남자가 정말 수업 친구였고 그저 커피를 마시러 나간 것일까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그녀의 눈에 다른 생기가 돌고 더 활기차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가에서 이걸 봤는데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새 공구나 간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은주는 저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노년층 여행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처 도시들로 짧은 여행을 조직하는 모임이래요. 첫 여행은 다음 달 전주 내쉬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는 저 없이 여행하는 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함께 갈 수 있는지 묻자 그녀는 여성 전용 모임이고 그냥 아주머니들끼리 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여행은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몇 번 전화 통화를 했고 그녀는 관광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새로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사진에는 없던 섬세한 장신구였습니다. 모임 아주머니들이 사준 거예요. 제가 그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019년 5월 또 다른 여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참가를 위해 순천, 사반나, 조지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여성 모임과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임 주최자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주는 제 요청에 눈에 띄게 불편해했지만 결국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 매우 친절한 아주머니가 모임과 여행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제가 전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야기를 확인해 주기로 동의한 은주의 친구였습니다. 모임과의 여행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은주는 마치 그녀의 일부가 다른 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수년에도 불구하고 늘 가까웠지만 점점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덜 했고 함께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부부관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실수로 그녀의 한내 신용카드 명세서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있어야 할 주말에 부산, 잭슨, MS의 한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 그녀는 카드 회사의 실수이며 이미 시정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어서라기보다는 그저 편의상 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말쯤 아들 지훈이가 저희 사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없으세요, 아버지? 어느 날 공작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저 노년의 피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의혹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힌트, 이상한 행동들이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는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부, 아이들, 손주들 모두 모였지만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주는 신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시때때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마치 개인적인 비밀이라도 있는 듯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사이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갉아먹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2월 저희가 결혼 45주년을 기념했을 때 저는 시들어가는 것 같았던 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시도로 그녀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꽃을 샀고 대구에 레스토랑을 예약했으며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은주는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고 몇 시간 동안은 옛날 그대로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가로질러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45년 동안 멋진 세월이었어요, 동현 씨. 그녀가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잊히지 않았고 저는 가슴에 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2020년 3월 아픈 형님 경수를 문병하기 위한 대구 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정말 심장 문제로 아팠고 저는 정말 그를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은주는 최근 습관처럼 저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며 경산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조카에게서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고 방문을 며칠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출장 간 척하고 그날 바로 돌아와 은주를 놀라게 해주자. 제 일부는 진심으로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한 로맨틱한 몸짓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몇 달 동안 의혹을 쌓아온 그 부분은 마침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명적인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출장을 속이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이 저의 모든 의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아침, 저는 짐을 싼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근 저희의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은주의 뺨에 빠르게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경수 형 잘 돌봐주고 제가 안부 전했다고 해줘요. 그녀는 제 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올게요. 저는 거짓말 때문에 목에 덩어리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트럭에 올라타 운전했지만 터미널로 향하는 대신 곧장 공작소로 갔습니다. 저는 이미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제가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짜 이유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놀라게 해주고 싶고 조금 식었던 관계에 다시 불을 지펴보려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늘 이해심 많은 아들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으세요, 아버지? 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오늘 네가 나를 여기서 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정오까지 공작소에 머물며 몇 가지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있는 옛날 식당 미스터 얼스 다이너 대신에서 순대국 7위 대신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제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가서 제가 계획한 서프라이즈를 위한 몇 가지를 샀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는 드라이한 레드와인 한 병, 제가 최근에 배운 한우 곰탕, 슬로우 쿡드 치리 대신 재료, 그리고 꽃집, 에미스 로레타스 플라워 숍에서 주문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차를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열쇠로 뒷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3월의 햇살이 등에 닿는 느낌, 정원의 자스민 향, 옆밭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에 새겨진 디테일들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은주,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차고에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수요일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재방송 채널에서 오래된 드라마를 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료품을 부엌에 내려놓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그녀의 크림과 화장품, 몇 가지가 평소 자리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에 갔거나 친구를 방문했을 수도 있겠지. 저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 5시,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은주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저는 전화를 들어 그녀의 휴대전화로 걸었습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채원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혹시 엄마 어디 있는지 아니? 그녀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가신 줄 알았는데요. 엄마는 오늘 외출한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아니, 저는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의 친구 몇 명에게도 전화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 중 몇몇은 회피하는 듯 제 질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 불안감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날 밤 8시, 저는 경찰서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압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김순경, 오피서 밀러는 저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동현 씨. 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책임감 있는 분이세요.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실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욱 괴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그녀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의 휴대전화로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경찰서로 가려고 할 때 무언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수첩, 책북, 노트패드 이었습니다. 은주는 늘 수첩에 약속이나 전화번호를 적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통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서랍으로 갔습니다. 수첩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알려줄 수 있는 단서라도 찾기 위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의 페이지에서 수요일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성훈 아트.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성훈이 누구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고 이전 날짜들에서도 똑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늘 성훈, 늘 그녀가 집 밖에 할 일이 있다고 말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몇 달 전 대구 카페에서 그녀와 함께 보았던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이 성훈일까요? 저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앞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수첩 뒷면 표지에서 연필로 쓰여진 이름 없는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집 전화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울림만에 그가 받았습니다. 낮고 남자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의 최악의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직한 직원인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저를 대구, 멤피스로 운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내의 모든 호텔을 확인해 볼 거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온종일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프런트 데스크에서 저는 은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았지만 모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도시 북쪽에 있는 10번째 호텔, 눈에 띄지 않는 숙소에서 저는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젊은 여성 접수원은 사진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조은주, 지레이스 딕슨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했나요? 그녀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예. 저는 뱃속에서 매듭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이름으로는 아무도 없네요. 그녀는 몇 초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걱정돼서요. 아시는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 여직원은 마치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와 닮은 분이 계시긴 한데 박은주, 기레이스 밀러 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어제 신사분과 함께 체크인하셨고 224호실입니다. 박 밀러, 그녀의 결혼 전 성씨였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메었습니다. 접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찍 나가셨는데 열쇠를 두고 가신 걸 보니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여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지훈이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그는 제 창백한 얼굴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지 않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해야 해. 너는 나를 여기 내려주고 경산으로 돌아가거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지훈이가 떠난 후 저는 길을 건너 호텔 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이동현입니다. 올해 74세이고 평생을 경북 경산에서 금속 공예가로 살았습니다. 40년간 아내 조은주와 결혼 생활을 했고 두 아이 지훈, 채원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제 나이 69세에 저는 제가 쌓은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은주가 교장직에서 은퇴한 2015년 이후 저희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저는 아내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외출이 잦아졌고 외모를 과도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주말에 교회 봉사,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이 늘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기를 아무렇게나 두던 그녀가 2008년 말부터는 잠자리에 들 때나 샤워할 때도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그녀가 딸 채원과 문자한다고 했지만 채원에게 확인했을 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9년 1월, 은주는 대구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겠다며 주 2회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친구 박 씨로부터 노인 대상 컴퓨터 수업은 들어본 적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키웠습니다. 결국 저는 허리 통증을 핑계로 은주를 미행했습니다. 아들 지훈의 제네시스 SUV를 타고 은주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아닌 대구 시내의 한 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깔끔한 신사 최성훈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그 모습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은주는 전주, 순천 등으로 노인 여행 그룹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최성훈과의 만남을 위한 거짓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없을 주말에 부산의 호텔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아픈 형님 경수를 문병하러 대구로 일주일간 출장 갈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형님의 입원 소식으로 출장이 연기되자 저는 충격 요법으로 은주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장 간 척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면 저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곧장 동현금속 공작소로 향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아내를 놀라게 해줄 계획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꽃과 저녁 식사 재료를 사서 몰래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차도 없었습니다. 밤 8시까지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걱정 끝에 김순경에게 갔지만 실종 신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주의 수첩 뒷면에서 이름 없는 전화번호와 수요일 메모에 적힌 성훈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부탁해 다시 대구로 향했고 시내 호텔들을 전전하며 은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0번째 호텔에서 접수원은 조은주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녀와 닮은 여성이 결혼 전 성인 박은주라는 이름으로 214회 체크인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숨어 호텔을 관찰했고 오후 3시 30분 그녀의 그랜저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주는 조수석에서 내렸고 운전석에서는 바로 최성훈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친밀하게 허리를 감싸 안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시간을 더 고통 속에서 기다린 후 용기를 내어 내 21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45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밝고 행복한 은주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성훈 씨, 정말 못 말려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주와 성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모든 거짓말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최성훈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 저는 은주 씨가 과부라고 믿었습니다. 은주는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최성훈을 비롯해 대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2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혼하지 않았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상상 속에서 나를 죽이는 잔인한 짓을 한 거요? 은주의 대답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경산에서 이혼하면 제가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져요. 아이들은 충격받고요.
이렇게 해야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었어요. 경산에서는 존경받는 아내로, 대구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찾은 자유로운 과부로요. 그녀의 말은 제가 그들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호텔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겨 지훈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저희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주는 이혼 후 자신의 지분을 정리해 대구로 떠났습니다. 저는 69살에 홀로 남겨져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고통스러웠고 동네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속삭임은 배신만큼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에 몰두하고 낚시와 시니어 모임으로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4세입니다. 지훈이가 동현금속 공작소와 아들 하자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고 하은 15세, 과 준호 14세, 손주들은 저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 사는 것은 언젠가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이 상처를 잊지 않겠지만 이 배신이 남은 제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흉터를 가진 채 여전히 서 있고 매일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